끝으로 올여름을 뜨겁게 달궈주었던 뮤지컬 웃는 남자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젠리뷰에서는 박효신님뿐 아니라 트리플 캐스팅이었던 박강현님, 박은태님 각각의 비교와 작품의 장단점 그리고 막공 분위기까지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호불호가 강한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제가 3주 전에 올렸던 뮤지컬 데스노트의 경우 잼소장은 아쉬움을 느낀 작품이었지만 관객들에게는 만족을 주어 큰 호응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요. 뮤지컬 웃는 남자는 배우들의 팬덤으로 알려진 공연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티켓 파워에 비해 실망감을 느끼고 왔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강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클래식한 작품이라서가 아닐까 합니다. 원작인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가 1869년에 발표되었고 작품의 배경은 17세기 말 영국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 원작인 만큼 그 내용은 어쩌면 이미 너무나 많이 클리셰로 활용이 되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수 있으며 음악은 클래식한 편곡으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전반적인 조명은 어두워 답답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3시간에 가까운 공연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환기 없이 한 가지 결로 진행되어 신나고 유쾌하며 트렌디한 작품을 선호하는 관객들에게는 재미없다로 느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재미없다라고 느낄 경우 심하게 혹평을 하자면 딱 커튼컷만 봐도 웃는 남자에서는 볼만한 것은 다 봤다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웃는 남자를 N차 관람할 정도로 감명 깊게 본 관객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오랜만에 만나는 정통 뮤지컬 대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5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만큼 엄청난 규모의 무대 장치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최근 브로드웨이에서 부는 미니멀리즘에 반하여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오래된 뮤지컬 팬들에게는 뮤지컬다운 뮤지컬을 봤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도입 부분의 바닥 폭풍씬은 물결을 모사한 커다란 천과 효과적인 미디어 아트의 적절한 결합으로 생생함과 스케일을 제대로 전달합니다. 어린 구앤플랜이 동반자이자 연인인 대하를 만나는 눈밭 장면은 눈의 판타지를 형상화하여 무대로 홀려 들어가게 하고요. 유랑극단의 무대는 하루층의 초라하지만 따뜻함을 표현하여 귀족들의 가든 파티 장면과 확실히 대비됩니다. 포토존에도 설치되어 있는 천막각 곡선형 벤치는 여공작 조시아나가 구앤플랜을 유혹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요. 곡선형 벤치는 웃는 남자의 찢어진 입이 연상되면서도 구앤플랜이 아무리 조시아나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게 되는 시각적, 물리적, 은유적 장치가 되어 흥미롭습니다. 상원의원 회의장은 마치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도 디자인하여 권위적인 그들을 짐작하게 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입니다. 이 밖에도 한 장면 한 장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서 뮤지컬 웃는 남자의 무대 디자인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포스팅해야 할 정도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무대 전환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도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묘함을 느끼게 되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장면들은 2013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영화 웃는 남자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온 듯합니다. 너무나 똑같이 무대화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똑같아서 창의성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스토리 전개에 대한 비판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3권에 걸쳐진 방대한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해낸 것에 대해서는 꽤 이야기를 잘 풀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스토리적인 부분에 만족도가 떨어진 관객이 있다면 빅토르 위고가 등장인물들에게 부여한 그들의 역할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본다면 좀 더 작품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리셰처럼 느껴지는 캐릭터들이지만 넘버의 가사와 대사들을 보면 한 명 한 명 철학적인 고뇌를 하고 있음이 느껴져 전혀 뻔하지 않은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여공작 조시아나가 구인플랜에 대한 감정을 노래하는 넘버 내 안의 괴물에서 하늘도 외면한 너의 얼굴 숨겨둔 내 안의 괴물을 비춰주네 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추악함을 고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르수스의 염세적이면서도 따뜻한 대사와 넘버들 구인플랜의 상처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넘버들을 통해 좀 더 깊이 등장인물들을 이해한다면 역시나 대작가의 원작은 확실히 극을 관통하는 철학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시적이고 철학적인 넘버들은 한국 뮤지컬 팬들이 선호하는 서정성과 고음을 담아 많은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뻔하지 않은 장치 중 하나로 바이올리니스트가 나레이터가 된 듯 윌리를 찾아라처럼 무대 여기저기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극이 진행되는 내내 슬픈 선율을 연주하고 있어 구앤플랜의 상처를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목선의 역할을 하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극이 무거워 지루함이 느껴진다는 관람평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잼 소장은 유랑극단 장면에서는 약간의 현대적인 느낌의 서커스, 예를 들면 태양의 서커스 같은 예술적인 아크로바틱을 활용한다거나 발레터 장면에서 단순 물장난 안무를 넘어 빠른 비트의 편곡과 함께 좀 더 격한 안무를 넣어보는 것은 어땠을까 싶다가도 역시나 이 작품은 클래식함을 유지할 때 빛을 발하는 작품이고 그것이 이 작품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클래식함을 즐기는 것이 이 작품을 가장 재미있게 관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웃는 남자가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잼 소장의 생각을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박효신, 박강현, 박은태 3명의 구인 플랜을 비교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르다 잼 소장 잼리뷰였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그 구인 플랜 이렇게 입이 찢겨지잖아요. 네. 이거를 그 인신매매라는 예전에 있었대요. 어머.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실화는 아니지만 이 상황은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 시절에 정말 너무 잔인한데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그게 유행이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를 일부러 좀 굉장히 좀 외모를 기형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좀 흉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고 아이가 자라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이게 너무나 흉해서 그냥 하루층에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렇게 입을 찢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가 자라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나 이렇게 그 뮤지컬에서는 입만 찢는 걸로 보여지는데 책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얼굴이 굉장히 좀 흉하게 묘사가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거를 그냥 흥미로 보기에는 되게 인간의 잔인함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보면서 되게 씁쓸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저는 제일 감명 깊게 봤던 캐릭터가 이 조시아나거든요. 물론 이 캐릭터들이 소설이랑 영화랑 뮤지컬이랑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작품, 뭐 책에서는 굉장히 악역이 있지만 뮤지컬에서는 그냥 스쳐가는 역할일 수도 있고 뭐 오히려 책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이었는데 뮤지컬에서는 악역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각색이 되기는 했는데 저는 어쨌거나 영화랑 뮤지컬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시아나라는 인물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인 것 같지만 계속 끊임없이 그 인플루언한테 얘기하거든요. 너랑 나랑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왜냐면 너무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아름다운 나와 흉한 너 그리고 귀족인 나와 그냥 이렇게 광대인 너. 우린 너무 다르지만 사실은 같아. 왜냐면 너는 겉모습이 흉하지만 나는 내면이 흉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인플루언한테 점점 끌려 단순하게 그 당시에 유행이어서 끌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관심을 가져 하는 걸 보면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